안녕하세요. 들려주는 책 바림소리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영국 작가 클레어 레슬리 홀의 소설 브로큰 컨트리입니다. 이 작가는 신문기자 출신으로 심리 스릴러와 가족 드라마를 주로 써왔고 이번 작품은 그녀의 세 번째 장편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베스는 첫사랑의 상처를 아는 채 남편 프랭크와 함께 목장을 운영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 아들 바비를 사고로 잃게 되면서 그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주인공 베스는 아들을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버티어내려 하지만 어느 날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첫사랑 게이브리얼과 뜻밖의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과거에 묻혀있던 비밀과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소설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전개되는 구성이 특징인데요. 그 덕분에 이야기의 긴장감과 몰입도가 아주 높습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되더라고요. 소재만 보면 조금 익숙할 수도 있지만 작가의 세밀한 심리 묘사와 탄탄한 전개가 이야기를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중에서 일부 본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로큰 컨트리, 클레어 레슬리 홀 장편 소설, 박지선 옮김, 출판 북로망스. 1968년 노스 도시 햄스턴. 게이브리얼 울프가 메도렌즈로 돌아왔더군. 아내와는 이혼했고 그 넓은 집에서 휑하게 아들이랑 둘만 사나봐. 아침 식사 중에 프랭크가 그의 이름을 불쑥 꺼냈다. 이런, 머릿속에 이 한마디밖에 떠오르지 않는 듯 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프랭크가 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을 돌아 다가오더니 내 얼굴을 감싸고 입을 맞추었다. 그 바보 같은 놈 때문에 우리에게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게 놔두지는 않을 거야. 우리가 그 사람과 얽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누구한테 들었어? 어젯밤에 술집에서 다들 이 얘기만 하던걸. 엄청나게 큰 트럭 2대로 런던에서 짐을 몽땅 싣고 온 것 같다고 말이야. 게이브리얼은 여기 사는 걸 정말 싫어했는데 왜 돌아온 걸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소리내어 말하자 혀가 이상해진 느낌이었다. 그 집을 관리해줄 사람이 없잖아.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구 반대편에 계시고 게다가 똥통에 빠져 머리만 겨우 내놓았다고 할 정도로 처지가 어려우니. 프랭크는 어떻게 해서든 늘 나를 웃게 했다. 그나저나 여긴 왜 왔을까? 프랭크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말했지만 머릿속에 스친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당신 말고 다른 이유 말이야. 보나마나 그 집을 팔고 라스베이거스나 몬테카를로 같은 곳으로 이사 가겠지.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 프랭크는 적당한 말을 생각해내려고 고심하다가 마침내 찾아내자 흡족해하며 말을 이었다. 유명인과 어울릴 수 있는 곳으로. 프랭크는 해가 떠 있는 내내 밤에도 꽤 많은 시간을 목장에서 보내며 동물을 돌보고 땅을 가꾼다. 내가 아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지만 언제나 짬을 내 봄날 석양의 아름다움이나 느닷없이 하늘로 솟구치는 종달새의 어지러운 비상을 감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날씨와 야생동물과 뼛속 깊이 조화를 이루며 살았다. 이건 내가 사랑하는 그의 여러 모습 중 하나였다. 프랭크에게는 소설을 읽거나 극장에 갈 시간이 없었다. 누가 드라이 마티니를 얼굴에 뿌린데도 그게 뭔지 모를 사람이었다. 그는 게이브리얼 울프와
적어도 신문에 실린 그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었다. 나는 현관문에 기대어 장화를 신는 남편을 지켜보았다. 20분 뒤면 그의 피부에는 소똥 악취가 세 겹으로 스며들겠지. 바깥에서 누가 거세게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프랭크는 깜짝 놀랐다. 이런 제길. 그가 이렇게 말하며 문을 획 잡아당기자 지미가 휘청대며 들어왔다. 우리의 아침은 늘 이렇게 시작되었다. 지미는 어젯밤에 마신 맥주 때문에 아직도 벌건 얼굴로 눈을 반쯤 감은 채 젤을 바른 듯 몇 가닥이 꼿꼿하게 뻗친 머리를 하고 말했다. 아스피린 있어요? 머리 아파 죽겠어요. 나는 지미의 숙취 때문에 거의 매일 사용하는 약상자를 서랍장에서 꺼냈다. 옛날에는 유아용 해열, 진통제와 비상용 반창고가 가득하던 상자였다. 프랭크와 지미는 5살 차이지만 멀리서 보면 나조차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닮았다. 둘 다 키가 180cm가 넘고 검은색에 가까울 정도로 짙은색 머리카락에 눈동자가 새파래서 한 번 더 눈길을 주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머니의 눈을 빼닮았다고 들었지만 내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다. 둘 다 낡은 코듀로이 바지에 두툼한 티셔츠를 입었는데 곧 그 위에 매일 입는 작업용 남색 멜빵 바지를 거칠 것이다. 둘이 쌍둥이라고 하는 마을 사람도 있지만 그냥 농담이었다. 어쨌든 프랭크가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니까. 그냥 맥주 한 잔 마시고 헤어질 거라더니? 프랭크가 지미를 향해 씩 웃으며 물었다. 맥주는 하루 종일 정직하게 고생한 대가로 신이 주는 보상이라고. 성경에서 그래? 성경에 이런 말 없으면 반드시 넣어야 해. 정오에 양 목장이 있을 거야. 그때 올 거지? 프랭크는 계속 웃으며 지미와 함께 현관문을 나서서 마당을 가로지르다 말고 나를 향해 외쳤다. 남자들이 농장에 나가 젖을 짜는 동안 주방을 치우고 나서도 할 일이 산더미 같았다. 한 차례 헹궈낸 형제의 작업복이 빨래판 위에 수북하게 쌓여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 먹고 난 설거지도 해야 했다. 바닥은 쓸어도 늘 지저분했다. 하지만 나는 이를 제쳐두고 커피를 한 주전자 새로 끓여 프랭크의 낡은 방수 재킷을 입고 작은 철제 탁자에 앉았다. 그리고 농장 들판을 가로질러 시선을 옮긴 다음 지평선의 푸른 참나무 숲 위로 솟아오른 높이가 서로 다른 굴뚝 3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매도 렌즈. 과거 1955년. 나는 공상에 푹 빠져 무단 침입하는 줄도 몰랐다. 머릿속에는 사랑을 이루어 멋진 순간을 맞이하는 낭만적인 시나리오가 가득했다. 공상 속의 나는 분수 옆에 서서 오케스트라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열정적인 사랑 고백을 받고 있었다. 이 무렵에 오스틴과 브론테의 작품을 많이 읽어서 과장되게 아름답고 극적인 공상을 주로 했다. 말 그대로 구름에 정신이 팔린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와 부딪혔다. 뭐야? 나와 어깨를 부딪힌 남자애는 상상 속 영웅의 이미지는 아니었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하고 거만한 모습이 10대 시절의 다하시 같았다. 어딜 보고 다니는 거야? 여긴 사유지라고. 남자애가 말했다. 나는 사유지라는 개념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퉁명스러운 상류층의 말투로 들으니 유독 거슬렸다. 우리가 있는 이 초원은 푸르고 완만하게 굽이쳤다. 풍성하게 핀 참나무꽃이 구름처럼 무리지어 있는 이곳은 영국의 아름다움을 전형적으로 보여주었다. 낭만주의 시인 키츠나 워즈워스가 노래한 풍경이었다. 모든 사람이 누려 마땅한 곳이었다. 웃음이 나? 남자의 짜증난 표정에 나는 웃음이 터지려고 했다. 여긴 외딴 곳이야. 우리 말고 아무도 없고.
웃으면 안 될 이유가 없잖아? 남자애는 잠시 나를 물끄러미 쳐다본 뒤에야 내 말을 알아들은 듯 했다. 그러네.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게이브리얼 울프라고 해. 그는 손을 내밀며 화해를 청했다. 알아? 게이브리얼은 내 이름이 궁금한 듯 기대에 찬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하지만 아직 말해주고 싶지 않았다. 게이브리얼 울프에 관해서는 이미 들은 적이 있었다. 저택에 사는 잘생긴 아이로 유명했다. 하지만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다. 확실히 잘생기긴 했다. 검은 눈동자는 여자들이 껌뻑 죽을 만한 속눈썹에 둘러싸여 있었고 곱슬한 갈색 머리카락이 제멋대로 이마를 덮고 있었다. 조각처럼 선명한 광대뼈에 코는 우아했다. 귀족적인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트위드 바지 아랫단을 양모 양말에 쑤셔 넣었다. 어깨에는 같은 재질의 트위드 재킷을 망토처럼 걸쳤는데 허리띠가 매달려 있었다. 노인의 옷차림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 전혀 아니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앉아서 책 읽을 곳을 찾고 있었어. 나는 외투 주머니에서 책을 꺼냈다. 에밀리 디킨슨의 얇은 책이었다. 아, 시를 읽는구나. 실망했나 봐? 우드하우스 쪽이 취향이야? 게이브리얼은 한숨을 쉬었다.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하지만 틀렸어. 나는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뭐야? 독심술이라도 쓰는 거야? 넌 내가 멍청한 상류층 얼간이라고 생각하겠지. 버티 우스터처럼. 나는 고개를 갸웃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버티 우스터가 네 옷차림을 좋아했을 것 같긴 하네. 아주 훌륭하다고 했을 거야. 게이브리얼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건 아버지가 예전에 입던 낚시바지야. 벼룩시장에 내놓을 물건을 넣어둔 상자에서 몰래 꺼냈지. 네가 그렇게 싫어할 줄 알았다면 입지 않았을 텐데. 낚시하고 있었어? 응, 저 아래에서. 원한다면 보여줄게. 나 같은 서민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래서 보여주겠다는 거야. 내가 범한 무례를 만회하고 싶어서. 나는 망설이며 그의 옆에 서 있었다. 빠져나오기 힘든 일에 휘말리고 싶진 않았다. 난 앉아서 책이나 읽을 예쁜 장소를 찾으려 했을 뿐인데. 게이브리얼은 다시 미소를 지었다. 얼굴이 달라지는 미소였다. 노인 옷차림을 하고 있어도 잘생겨 보이는 그런 미소. 비스킷도 있어. 가자. 무슨 비스킷인데? 게이브리얼은 머뭇거렸다. 커스터드 크림. 분수와 오케스트라, 호수와 비스킷.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모든 일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1968년. 나는 모든 계절 중에서 이른 봄을 가장 좋아한다. 공기는 은근히 차갑고 새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들판에는 양들이 가득하다. 바비는 우리 집 양들을 무척 아꼈다. 여러 해 동안 젖병에 젖을 담아 비쩍 마른 어린 양을 먹였다. 그게 그 해의 일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손도 못 대게 했다. 한 번은 양을 먹이느라 학교에 가지 않은 적도 있었다. 활기 넘치던 소년 바비는 겨우내 반바지를 입었고 외투도 입지 않았다. 심지어 교장 선생님이 외투를 입고 오라고 집으로 돌려보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특별한 아이였던 바비는 어릴 때 노래를 하도 많이 불러서 우리 모두 그 애를 엘비스라고 불렀다. 키가 크고 말랐으며 갈색 머리카락은 삼촌처럼 아무렇게나 뻗쳐 있었다. 지미는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틀어놓았는데 철판으로 만든 헛간에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소리가 들렸다. 비틀스의 노래로 헬로 굿바이가 한껏 큰 소리로 흘러나왔다.
목장에 썩 어울리는 음악은 아니었지만 지미의 숙취에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 같았다. 들판 맨 위쪽 문으로 들어서며 보니 지미는 암컷 양의 엉덩이에 한 손을 댄 채 제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며 왼발로 박자를 맞추고 있었다. 프랭크는? 내 말에 지미는 들판 아래쪽을 가리켰다. 우리는 함께 서서 울타리를 뛰어넘는 남편을 지켜보았다. 그는 힘센 한 팔로 난간 위쪽을 잡더니 제대로 된 각도로 몸을 날려 올림픽 장애물 경주에 출전한 선수처럼 훌쩍 뛰어넘었다. 프랭크가 울타리 뛰어넘는 모습을 숱하게 보았는데도 여전히 소소한 기쁨이 밀려들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삶의 전부인 남자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느껴지는 기쁨이었다. 프랭크는 양팔을 힘차게 흔들며 우리를 향해 들판을 걸어 올라왔다. 이렇게 멀리서도 그가 휘파람을 불고 있으리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프랭크는 이곳을 가장 좋아했다. 암컷 양이 대부분 새끼를 낳은 덕분에 들판에 나가 있는 양 46마리 말고도 헛간의 양이 몇 마리 더 생겼다. 젖병으로 젖을 먹여야 하는 어린 양은 한 마리뿐이었고 사산된 양도 한 마리뿐이었다. 프랭크와 지미는 임신한 양의 배에 손바닥을 대고 태아의 위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고 엉덩이 쪽도 점검하며 출산 징후를 살폈다. 어찌나 자주 확인했는지 자면서도 자동으로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지미는 부드러운 손길로 양을 어루만졌고 일하는 동안 암컷 양들에게 말을 걸고 일이 끝나면 바삭한 비스킷을 주었다. 프랭크는 머릿속에 할 일이 끝없이 떠오르는지 언제나 급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었다. 어머님들과 수다 그만 떨고 일이나 계속하지. 프랭크의 말에 지미는 못마땅한 듯 눈을 굴렸다. 진짜 짜증나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 지미가 암컷 양들을 향해 말했다. 양들은 길고 경사진 들판을 독차지할 수 있는데도 멀리 흩어지지 않고 늘 헛간 가까이 모여 있었다. 일주일쯤 지나면 새끼 양들은 혼자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 가느다란 다리를 휘청대며 한쪽에서 다른 쪽 방향으로 뛰어가려 할 것이다. 바비는 이 무렵의 새끼 양을 가장 좋아했다. 농장에서 나고 자란 터라 양들이 어떻게 될지 잘 알면서도 해마다 제가 기른 양들을 내다 팔 때면 마음 아파했다. 우리 중 누가 짖는 소리를 먼저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 소리에 돌아보니 금빛 털의 잡종 개가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주인 없는 떠돌이 개가 우리 양들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저리 가. 프랭크가 개를 막으려 했다. 190cm의 키에 덩치 큰 그가 험악하게 막아섰지만 개는 그를 빙 돌아 곧장 양떼를 향해 돌격했다. 양들은 신음했고 새끼 양들은 두려움에 떨며 울었다. 태어난 지 며칠 안 됐지만 위험을 감지한 것이다. 개의 눈빛이 스위치를 켠 듯이 달라졌다. 녀석은 시커먼 눈동자로 이를 드러냈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몸이 잔뜩 긴장했다. 지미, 총, 어서! 프랭크가 외치자 지미는 돌아서서 창고로 달려갔다. 프랭크는 거친 동물 같은 소리로 포효하며 개를 향해 재빨리 달려들었지만 개가 더 빨랐다. 개가 양 한 마리의 목덜미를 물자 그 자리가 찢어졌다. 간담이 서늘해지는 붉은 피가 흘러 풀밭에 붉은 웅덩이가 생겼다. 한 마리, 두 마리, 그리고 세 마리. 양의 내장이 희생 제물의 내장처럼 흘러나왔다. 이제 양들은 여기저기로 흩어져 도망쳤고 공포에 눈이 멀어 비틀거렸다. 그래서 새끼 양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말았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개를 향해 뛰어가 흩어진 양을 모으려 했지만 지미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비켜요. 물러나요. 그때 프랭크가 나를 품에 꼭 끌어안았다. 그의 가슴팍에 얼굴이 묻히자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잇따라 총성이 들렸고 분함과 고통이 느껴지는 개의 울부짖음이 짧게 들렸다. 다
끝났다. 이런 젠장. 프랭크는 한 걸음 물러서서 내 뺨을 감싸고 얼굴을 확인했다. 우리는 개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서 양들을 달래며 얘들아 이리 오렴 하고 불렀지만 양들은 몸을 떨고 울면서 새끼 양 사체 세구에서 더 멀리 떨어졌다. 그때 갑자기 신기루처럼 남자아이 하나가 들판을 뛰어 올라왔다. 반바지를 입은 작고 마른 소년이었다. 10살쯤 되어 보였다. 내 개란 말이에요. 아이는 소리를 질렀다. 고음의 다정한 목소리였다. 제길. 지미의 말에 아이는 피투성이가 된 털뭉치를 보며 외쳤다. 아저씨가 내 개를 죽였지. 이제 아이의 아버지가 도착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숨을 헐떡이는 모습은 내가 알던 그 소년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 이런 세상에 녀석을 쐈군요. 어쩔 수 없었어요. 프랭크가 도살된 양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게이브리얼은 프랭크가 누구인지, 아니 적어도 그의 아내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잠시 후 돌아서서 나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치더니 곧 정신을 차렸다. 베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외면했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이는 개 옆에 서서 이 공포스러운 상황을 잊고 싶은 듯이 양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었다. 아가, 나는 재빨리 아이 곁으로 가서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런 다음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아이를 안았다. 그러자 아이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계속 울어. 울면 좀 나을 거야. 반바지를 입은 남자아이는 내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모든 일은 이렇게 다시 시작되었다. 네, 여기까지 브로큰 컨트리의 일부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편견을 뚫고 나아가려는 젊은 여성의 고군분투를 보여주고 싶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이 소설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상실과 편견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다시 세워가는지 그 여정을 직접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림소리였습니다.